늦은 밤 지강호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사채독 촉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술 냄새와 함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코인 투자로 한몫 잡으려다가 오히려 큰 빚을 지게 된 그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한탕을 바라며 살아가던 지강호에게는 최근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은호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친누나라고 생각했던 은호가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지강호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지강호는 갑자기 탁자를 발로 차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사진틀이 부서지자 정순이가 놀라 허겁지겁 달려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은호 때문이라는 것, 내 돈을 맨날 참견하고 사채 쓴 것에 대해 잔소리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호가 나서서 진정하라고 하자 지강호는 손가락으로 은호를 가리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지강호가 입양이라는 금기어를 내뱉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누나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혼수질을 한다는 것, 입양된 거 다 알면서 뭐가 잘났다고 간섭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정순이는 얼굴이 하얘진 채 두 아이 사이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강호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독촉장을 은호 얼굴 앞에 흔들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 빚쟁이들이 달라붙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은호는 잔소리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강호는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은호에게 그동안 키워준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인데 입양아인 은호에게 쓴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를 모두 계산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정순이와 은호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지강호는 마침내 정순이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자신과 은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아들인 자신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입양아인 은호를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정순이는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자체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강호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들, 그리고 가족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추악한 모습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고민 끝에 결국 은호를 선택했습니다. 정순이의 선택을 듣는 순간 지강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는 짐을 다 싸고 나서 거실로 나와 어머니와 은호를 한 번씩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없이 문을 열고 나가는 지강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강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던 터라 모두가 피하기 바빴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계속 울려댔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지강호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습니다. 정식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너무 늦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협박 전화를 걸어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지강호는 인터넷에서 일당 50만 원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돈이 급한 지강호는 주저하지 않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강호에게 간단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짐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지강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가방을 받아 다른 장소로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강호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을 거듭할수록 지강호는 이것이 평범한 배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수상했고 가방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했던 지강호는 의심을 억누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던 날, 지강호는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습니다. 그가 운반하던 가방 안에는 마약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강호는 자신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지강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당장의 급함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지강호는 집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반복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은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던 것, 어머니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것, 그리고 화가 나서 집을 나온 것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은호의 입양 사실을 무기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었고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유치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정순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강호가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은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정순이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정순이는 경찰서로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강호가 집에서 벌인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호는 정순이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강호가 집을 나갔고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강호의 선택은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결국 지강호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렵게 변호사를 구해 지강호의 사건을 맡겼습니다. 변호사는 지강호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범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마약 관련 사건은 처벌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순이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 목걸이, 그리고 남편이 남겨둔 시계까지 모든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은호는 이런 정순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보태려고 했지만 정순이는 은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강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방청석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야윈 지강호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검사는 마약 운반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지강호가 속은 것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지강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강호는 일어나서 어머니와 은호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강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고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강호는 정순이와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강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정순이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은호도 지강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강호는 은호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강호는 아직 사채업자들의 빚이 남아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쪽방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도움으로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받은 월급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와 은호는 정기적으로 지강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강호도 예전의 건방진 모습을 버리고 진지하게 일에 임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은 지강호와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정순이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강호의 사회봉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강호는 꾸준히 일을 하며 빚의 상당 부분을 갚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도 줄어들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은호, 지강호는 다시 한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은호는 결국 친부모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정순이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지강호와도 진정한 남매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강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박 중 독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깨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